파트 2. 조선의 첫 발을 디디고 주춧돌을 놓다. 1885년에서 1890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개신교 선교의 시작.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인은 나란히 증기선에서 내려 작은 거룻배에 짐과 함께 옮겨 타고 얕은 파도를 가르며 무틀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다. 이교도의 땅에서 죽음도 불사한 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언더우드에게 선교는 어릴 때부터의 소명이었고 어느 날 조선은 그에게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발을 디디려니 만감이 교차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들은 조선의 정세는 제물포항의 짙은 안개처럼 불안감으로 엄습해왔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뒤 오랜 쇄국의 빗장을 풀었다. 그러자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중국 청나라는 일본이 조선을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고 1882년 5월 조선이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 뒤 옛것을 지키려는 수구파와 변화를 갈망하는 개화파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이 일어나는데 1882년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와의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이모군란을 일으키면서 그러한 대립이 수면 위로 터져 올랐다. 하지만 그 결과 조선은 같은 해 8월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10월 청나라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새로운 불리한 조약들만 잔뜩 체결하게 되는 등 정세는 점차 악화일로에 서게 된다. 19세기 조선을 무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한 건 비단 일본과 중국뿐만이 아니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자신들의 위용을 더욱 떨치기 위해 조선에 군함을 보내며 자신들의 세를 드러내려 했고,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로 슬금슬금 내려왔고, 영국은 이를 막겠다고 거문도를 점령했다. 바야흐로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된 것이다. 내적으로도 일본이 조선의 미국을 다량 수입해 가자 곡물 가격이 뛰고 미국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조선의 농촌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전국 각처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1884년 9월 알렌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했다. 바로 옆 중국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며 불평등 조약이 체결될 때 통역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담당했고 이후에도 치외법권 등 불평등 조약을 이용해 교인들의 여러 송사에 개입하거나 불법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인들은 기독교 선교사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분개한 중국 민중이 공사관 직원뿐 아니라 선교사들까지 공격하는 사례가 19세기 내내 교안, 즉 반기독교 폭동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수백 차례 발생했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에 설치된 서구의 공사관 직원들에게 선교사들은 언제 말썽을 일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언제 또 폭동이 일어날까 늘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였다.
사실 중국인들이 분개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국주의의 침탈이었지만 공사관 외교관들은 서양인 가운데 현지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문제라며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었고, 중국인들도 자기 주변에 함께하는 선교사들을 손쉬운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19세기 피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자국 공사관에도 치이고 현지인들에게도 치이는 아픈 시대의 경계인들이었다. 알렌은 조선에 오기 전 1년가량 중국에서 활동한 바 있는 선교사였기에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알렌이 중국에 입국하기 10여 년 전, 텐진에서는 20여 명의 서양인들이 살해되는 큰 반기독교 폭동이 일어났고, 중국인들은 늘 알렌을 포함한 서양인들을 배간으로 노려보았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지역사회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만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했다. 타고난 성품과 신학적 경향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중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알렌은 조선에 온 이후에도 안전을 지향하는 간접 선교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 경계선만 살살 밟으면서 조심하고 몸을 사렸다. 알렌이 조선에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사 자격 덕분이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뒤 미국의 여러 선교단체들은 조선에 문이 열렸다며 몸이 달아올랐고,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직접 조선을 방문하여 답사를 진행하는 등 선교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노력했다. 이때 가장 먼저 조선을 방문한 것은 중국 내지회 소속 의료 선교사 다우드 웨이트였다. 그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부탁을 받고 1883년 10월 부산으로 입국하여 6주간 부산, 원산, 인천, 서울을 두루 살펴본 뒤 조선의 상황이라는 얇은 조사 보고서를 1884년 출판했다. 책에서 그는 조선의 도시 풍경, 건물 구조, 상업 구조, 외국과의 선편 등을 자세히 적었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종교로서 조상 숭배와 풍수지리, 샤머니즘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미북 감리회 소속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을 방문하는데 1884년 6월이었다. 이때 맥클레이는 일본에서 연을 맺은 김옥균을 통해 선교 허락 요청 서한을 고종에게 보낼 수 있었고, 기적적으로 고종이 교육과 의료에 한하여 선교사들의 활동을 허락한다는 선교 윤허를 내리면서 드디어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주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종의 윤허가 내려진 날이 1884년 7월 3일이었는데 이렇게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그 문으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9월 20일 입국한 알렌이었다. 알렌은 자신의 활동 범위가 의료 혹은 교육으로 국한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입국 당시 알렌의 공식 직함은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 전속 의사였다. 입국하자마자 알렌은 정동에 있는 미국 공사관 바로 옆 한옥 한 채를 사서 수리했다. 정동에 쪼르르 모여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각국 공사관 직원들은 알렌의 입국을 두 손 벌려 환영했다. 이제까지 서울에는 서양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여러 풍토병에 시달리면서도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고, 병이 심해지면 일본이나 중국 상하이로가 치료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왔으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알렌은 내한 후 집수리하랴, 서양인들 돌아가며 진료하랴, 후발 선교사가 사용할 집 구하러 다니랴 정신없는 날을 보냈고, 2달 뒤 드디어 집수리를 마치고 가족을 모두 중국에서 데려와
이제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는 찰나인 12월 4일. 다시 한번 수구파와 개화파의 대립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개화파는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서 수구파 거물들을 처단하는 거사를 단행했고 신정부 강요를 구성하며 성공한 듯 보였지만 이틀 후인 12월 6일 천국의 병력이 들어와 진압하면서 개화당의 정변은 3일 천하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역사다. 그런데 그때 개화당의 공격을 받아 쓰러진 수구파 일원 가운데 한 명이 천행으로 현장에서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민왕후의 조카 민영익이었다. 머리 뒤쪽과 목, 가슴, 팔 등 전신에 수십 군데 자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려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행히 민영익은 독일인 웰렌도르프에 의해 발견되었고 웰렌도르프는 미국 공사관을 통해 서울에 단 한 명뿐인 서양의사 알렌을 불렀다. 알렌은 총 27군데의 자상을 깨끗이 소독하고 꿰매고 심을 받고 붕대를 감는 등 한방 치료와는 전혀 다른 의술로 민영익을 치료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처음 보는 치료법이었다. 2달 가까이 치료를 받은 끝에 민영익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는데 서양 의술의 놀라움을 조선 정부와 고위 관료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기도 했다. 민영익은 알렌을 하늘에서 보낸 천의라고 추앙했다. 이후 알렌은 자신이 중국에서 그토록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기회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 알렌은 유명 인사가 되어 서울 장안에서 알렌의 이름 2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가 되었고 민영익으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왕과 왕비로부터도 감사 편지와 선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왕실의 전속 의사로도 임명되어 1885년 3월 27일에는 처음으로 궁에 들어가 고종과 민왕후를 진찰했다. 고종은 알렌에게 점차 건강 문제뿐 아니라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알렌이 궁에 들어가는 수도 늘어났다. 그러자 일본 공사관 측에서도 고종의 최측근이 된 알렌을 자신들의 촉탁 의사로 청빙하는 등 서로 줄을 대려는 정동 일대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알렌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 공사관을 통해 공식으로 고종에게 서양식 병원 설립 허가원을 제출했는데 언더우드가 증기선을 타고 남해안을 돌아 제물포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때인 1885년 4월 3일 병원 설립에 대한 고종의 공식적인 허가가 내려졌다. 언더우드는 바로 그러한 격변과 기회의 순간 제물포항에 닿았다. 조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선교를 향한 사명은 안개를 뚫고 비추어 결국은 안개까지 몰아내는 강한 태양빛처럼 언더우드의 마음을 비추었다. 제중원에서의 선교 협력. 제물포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입경을 서둘렀다. 하지만 갑신정변 이후 어수선한 정세에 대처하느라 여력이 없던 미국 공사관 대리공사 포크는 자국민 선교사가 3명이나 우르르 입경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극구 반대를 표했다. 갑신정변 후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이 노골화되었고 일본인 뒤에 서양인이 있다는 생각에 서양인 가옥이 공격받아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말 그대로 서울은 불안정국이었다. 아펜젤러 부부는 서울에 오면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임신 중인 부인을 고려하여 결국 제물포에서 닷새 머문 후 일단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독신인데다가 성격 자체가 저돌적이었던 언더우드에게 제물포까지 온 마당에 입경을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 자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언더우드는 입경을 고집했고 다행히 알렌 역시 당장 문을 열게 될 병원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공사를 설득하여
4월 7일 언더우드를 데리고 함께 서울로 왔다. 언더우드는 서울 정동에 도착한 직후 뉴욕의 선교본부에 편지를 썼는데 당시 서울의 분위기가 조금은 느껴지는 듯하다. 엘린 우드 박사님께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일본, 청나라와 맺은 조약의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선인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근심은 대단합니다. 만일 전쟁으로 치닫는다면 결코 유쾌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서울에 온 지 사흘 만인 1885년 4월 10일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개원했다. 고종은 4월 12일 병원 명칭으로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라는 뜻을 담은 광해원으로 지어 하사했고 2주 뒤인 4월 26일 다시 사람을 구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꿔 하사했다. 제중원은 왕립병원으로서 병원을 돌볼 관리 2명을 임명하여 파견했고 외암문 산하에 두었다. 제중원의 재정은 이중으로 관리되었는데 건물 수리비, 일꾼 급료, 장례비, 음식비, 연료비 등의 일반 운영 경비는 주사의 소관이었고 의약품, 의학기구, 학교 비품 구입 등 의료와 의학 교육에 관계된 경비는 의료 선교사 소관이었다. 언더우드는 짐을 풀자마자 제중원에서 약제사로 일을 시작했다. 개원 후 매일 약 40명에서 70명 정도의 환자들이 병원에 밀려들었는데 의학 수련을 받은 바 있는 언더우드는 환자를 보는 알렌을 도와 진료실 일도 거들었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대기 중이던 미북 감리회의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이 내한하여 잠시 제중원의 일을 도왔고 다시 한 달 뒤인 6월에 미북 장로회에서 가장 먼저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었던 의료 선교사 헤론이 도착하면서 제중원은 점차 활기를 띠었다. 그러자 이듬해인 1886년 3월 29일에는 제중원 안에 의학교가 설치되었다. 역시 조선 정부와 선교사들의 합작품으로 조선 정부는 일부 재정 지원과 학생 모집을 담당했고 교육은 전적으로 선교사들 몫이었다. 매년 12명을 선발하여 5년 동안 의학 훈련을 받게 한 뒤 시험을 거쳐 졸업하면 정부가 그들을 주사로 임명할 계획이었다. 의학교 개원 후 학생들은 우선 영어를 배우고 기초과학인 수학, 물리, 화학을 배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부학, 생리학, 의학 등을 영어로 차례로 배워나갔는데 언더우드는 이때 물리와 화학 과목을 전담하여 가르쳤다. 알렌 언더우드, 헤로는 이렇게 제중원의 교사 혹은 의사라는 안정적인 신분을 획득하여 아직 선교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신의 폭을 조금씩 넓혀나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다. 조선어 공부, 내친 김에 사전 편찬까지. 이렇게 제중원에서 약제사로, 교사로 일을 도우며 안정적인 신분을 획득한 언더우드는 한편 서둘러 어학 공부에 매진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선교 활동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선교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다. 알렌의 집 바로 옆에 땅과 건물을 매입하여 자기만의 공간을 꾸민 언더우드는 서재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어 공부에 몰입했다. 언더우드는 조선인 어학 선생을 고용했다. 어학 선생은 천주교 신자 송순용이라 불린 사람으로 7, 8명의 프랑스 신부에게 조선어를 가르친 바 있으며 게다가 신부들이 가능한 한불자전의 편집에도 관여한 바 있는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다. 물론 조선어 공부가 쉽지는 않았다.
말과 글을 함께 배우는데 말은 그렇다고 치고 글이 문제였다. 당시 한글의 경우 맞춤법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언더우드의 회고에 따르면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다 다른 맞춤법으로 글자를 써줄 정도였다고 하니 새로운 언어로서 한글을 배우는 선교사들에게는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 단순히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고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글자를 어떻게 체계화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어가 얼마나 배우기 어려운 언어였는지는 초기 선교사들이 남긴 글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길을 알 수 없는 언어의 밀림에 갑자기 빠진 듯 했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따라서 말 사다리의 어느 층에 놓아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할 정도였다. 특히 대화 상대의 신분과 나이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존댓말이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사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갈망했지만 사전은커녕 학습서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언더우드도 같은 어려움 속에 조선어 공부에 매진했다. 조선인과의 접촉을 늘려 조금이라도 말할 기회를 더 확보하고자 영어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물리치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대신 틈틈이 조선말로도 대화를 이어갔다. 언어 교환인 셈이다. 당시 어학 선생으로서는 최상급 교사라 칭송받던 송순용의 노하우에 언더우드의 노력이 가해져 언더우드의 조선어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제중원 의학교에서 물리와 화학을 조선어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조선어를 습득하는 언더우드를 보면서 조선어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영어로 된 조선어 문법서나 입문서를 출판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내한한 지 9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인 1886년 1월이었다. 뉴브런즈윅 신학교 교수 이스턴 박사가 추천서에서 언더우드를 언어의 달인이라고 한 것이 결코 과장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어 입문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쌓이면서 언더우드는 뒤에 들어올 영미권 선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참고서를 역시 자신이 출판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고 생각하면 바로 실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돌적인 언더우드는 내친 김에 문법서뿐 아니라 영한 사전도 만들자며 바로 제작에 들어갔다. 문법서와 사전 편찬은 사실 성서 번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기도 했다. 문법서와 사전 제작 과정에서 언더우드가 주로 참고한 책은 프랑스 신부들이 저술한 한불자전과 한어 문전, 일본 선교사 임브리가 편찬한 영일어원이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사실 언더우드가 문법서 집필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영어로 된 조선어 학습서가 한 권 출판되어 나와 있었다. 바로 중국 만주 지역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중 접경지에서 조선인들을 만나 말을 배우고 최초의 한글 신약 성서를 번역하는 존 로스가 1877년 펴낸 영문 한글 회화 교재 조선어 독본이었다. 언더우드가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참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로스의 책은 문법서가 아니며 한글 문장을 발음 및 영문 해석과 함께 나열한 90쪽짜리 문장 모음집이었고 또한 평안도 방언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도 있었다. 한편 언더우드가 문법서를 만드는 도중인 1887년에는 1884년부터 인천에서 근무한 영국 영사관의 부영사 스콧이 언문말책이라는 영문 조선어 문법 해설서를 출판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간 책이었는데 다만 초판의 경우에는 문법은 간략히 소개된 채 로스의 책처럼 일상생활에 유용한 문장을 모은
회화책 성격이 강했다. 언더우드의 조선어 문법서는 다른 선교 업무로 인해 생각보다 지체되었으나 1889년 완성되어 요코하마의 인쇄소에서 한영 문법이라는 제목으로 1890년 봄에 출판되어 나왔다. 425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문법서로 1부는 조선어 문법, 2부는 영어 문법 체계로 본 조선어라는 부제가 붙었다. 문법은 한글의 발음을 연구한 의문론, 낱말을 분석한 형태론, 문장 구조를 살피는 통사론까지 모두 아울렀다. 언더우드는 모국어인 영어를 비롯하여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고전 언어로서 서양의 모든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물론이거니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칼데아어, 시리아어 역시 배운 적 있다. 각각의 언어를 배울 때 사용되던 어학 교재에 근대 언어학이 반영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와 같은 개신교 목사 혹은 가톨릭 신부들의 언어 감각은 공사관 직원이나 의사 혹은 기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에 의해 근대적 국어학 연구가 시작되는 가보개혁 이전의 국어를 연구한 중국 일본인 역관 혹은 서양인들 가운데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연구가 가장 뛰어났던 것은 학문의 누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다. 언더우드의 문법서가 현대의 국어학자들에게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서양인이 쓴 문법서가 모두 서양의 품사와 문법 체계를 빌려와 기술됐던 것과 달리 언더우드의 문법서는 조선어에 적합한 범주를 고려하여 선별한 품사 체계를 제시한 최초의 문법서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교사들 가운데에서도 언더우드가 언어에 남다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더우드는 연이어 1890년 말에 역시 요코하마에서 한영 짜디언을 출판했다. 한국 최초의 영한 한영 사전이다. 포켓용 사전으로 기획되어 560쪽에 걸쳐 총 5293개의 표제어를 담았다. 이때 사전 편찬을 도운 캐나다 출신 미북 장로회 선교사 게일은 이후 언더우드의 이 포켓용 사전을 토대로 1897년 35,000자를 담은 한영짜전으로 1911년에는 5만 자, 1931년 82,000자를 담은 한영대자전으로 점차 증보 발전시켜 나가며 한영사전의 체계를 잡았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사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은 언더우드의 한영짜디언이었다. 언더우드의 한영짜디언에 수록된 어휘가 성경 번역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재미있는 예로서 언더우드의 사전을 보면 빵을 의미하는 브레드가 떡으로 번역되어 있다. 당시 조선에는 빵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떡이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그런데 빵이란 밀가루로 만든 것이요 떡은 자고로 쌀이나 찹쌀로 만든 것이 한국인의 상식 아니겠는가? 조선시대의 밀가루는 누룩이나 국수를 만들 뿐 과자나 떡류는 만든 바가 없었다. 그런데 성경의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라고 하면서 떡이 등장한다. 성경 원문에 나오는 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고 따라서 빵에 가깝다. 중국에는 밀가루로 만든 과자 종류인 병이 존재해 중국어 성경에는 병으로 표기되었고 그 흔적이 오병이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에도 남아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지금까지도 떡으로 되어 있다. 쌀떡이든 찹쌀떡이든 끈적끈적하여 잘 떼지지도 않는 것을 예수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려 애쓰는 모습이 연상된다. 이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전에서 브레드를 떡으로 번역한 언더우드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고, 한영짜련의 어휘가 21세기의 한국 기독교인 입에 아직도 차직에 달라붙어 있는 사례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언더우드의 한영짜련은 이후 아들 원한경과 쿤스 및 오승근에 의해 총 723쪽 분량의 개정판이 만들어져 1925년 영선짜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되었다. 문법서와 사전을 만들면서 자신감이 붙은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 출판에 앞서 한글로 각종 교리서를 번역하여 출판했다. 어학교사 송순용 등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끈 개신교 교리서들을 들여와 한글로 번역했다. 언더우드는 특히 입국 초기 10년간 교리서 번역에 애썼는데 현재까지 언더우드가 직접 번역하여 출판된 것이 밝혀진 교리서에는 다음과 같은 18권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천도 소원, 성도 견인, 양교 변정, 제셰론, 형교 찰리, 권중 회계, 예수 행적, 상대 진리, 권중론, 덕혜 입문, 중생지도, 신자소득 지진복, 그리스도교 문답, 복음대지, 삼요록, 진리이지, 부활주일 예배. 중국의 베스트셀러를 선택하여 번역한 이유는 중국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유교 문화권이며 유사한 종교적 배경을 가졌고 또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중국 교리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100%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대신 순 한글로 새로운 단어를 창출해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는데, 예를 들면 무소부재를 아니 계신 곳 없이로, 십계명을 10가지 경계로, 삼위일체를 다만 하나이시로 돼 위로 셋이시니로, 동정녀를 처녀로, 만두를 떡으로 번역한 것 등이다. 위의 책들 가운데 그리스도교 문답은 교리 문답서로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꼭 읽는 책 가운데 하나였으며, 형교 찰리와 덕혜의 입문은 1930년에서 1940년대까지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면서 특히 수많은 지식인의 개종을 이끈 책이었다. 10년간 18권이니 매년 적어도 2권씩은 번역한 셈인데, 언더우드가 교리서의 번역, 출판에 그토록 애쓴 이유는 기독교에 흥미를 느끼고 선교사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설명할 책이 필요했으며, 또한 개종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책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성경 번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으로 신약 성서가 완역된 것이 1900년이고 구약까지 모두 번역 완료되는 것은 1911년이었다. 따라서 성경 번역이 나오기 전에 기독교의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교리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때 번역하여 인쇄한 교리서들은 이후 언더우드가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잔뜩 짊어지고 나가 팔거나 조선인 매서인들에게 들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팔게 했는데, 몇 년 후 같은 동네를 가보면 그 교리서를 독리에서 돌려보고 수십 명씩 개종한 사례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다. 한글 교리서는 선교사가 지방여행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던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경 번역의 시작, 그리고 문서 선교의 확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개척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하기 전 이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으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평안도 의주 출신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1877년부터 신약 성서의 복음서를 하나씩 번역하기 시작했고 1887년 신약 성서가 모두 번역되어 최초의 한글 신약 성서인 예수 형교 전셔가 출판된 바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 놓았음은 이미 살펴본 대로다. 하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한 후 조선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자 로스역 성서와 이수정역 성서 모두 약간씩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로스역은 지나치게 서북지역 방언으로 되어 있었고 이수정역은 선교사 없이 갓 개종한 지식인 혼자 번역한 것이라 신의 호칭 등 어휘에서 신학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10월부터 의기투합하여 성경 번역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으고 우선 이수정역의 마가복음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1887년 2월 7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헤론이 언더우드의 집에 모여 성서번역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때 언더우드가 위원장에 아펜젤러가 서기로 선출되었다. 이후 성서번역위원회는 1893년 조직을 개편하여 상임성서 실행위원회로 재조직되었는데 이러한 성서번역위원회에서 언더우드는 사망할 때까지 회장직을 맡아 번역을 이어갈 정도로 성경 번역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로 생각했다. 사람의 손 안에 있는 성경책 한 권이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개신교의 오랜 믿음 때문이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개정한 마가복음은 마가의전 한복음셔 언해라는 제목의 첫 위원회역 성서로서 1887년 여름 요코하마에서 2000부 간행되었다. 이후 위원회는 로스역 신약 성서를 개정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시도할 것인지 긴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새롭게 번역하기로 결정되어 1890년부터 언더우드와 스크랜턴을 중심으로 새 번역에 들어갔다. 이 시기 문서 선교와 관련한 언더우드의 활동 가운데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바로 1890년 조선 선교서회의 창립이다. 1885년 내한한 이후 언더우드는 사전과 문법서, 몇몇 교리서, 마가복음 개정판 등을 지속적으로 출판했는데 문제는 아직 조선에 출판사는커녕 인쇄소도 없다는 것이었다. 출판을 위해 언더우드는 계속 배를 타고 일본의 요코하마까지 왔다 갔다 해야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북감리회는 중국에서 17년간 인쇄 출판 사업을 담당한 바 있는 베테랑 올링거 선교사를 1887년 조선으로 전임시켰고 올링거를 중심으로 1889년 배제학당 안에 산문 출판사가 설치되었다. 이후 감리회의 올링거, 아펜젤러, 스크랜턴뿐 아니라 장로회의 언더우드도 자신이 번역한 교리서 소책자를 산문 출판사를 통해 인쇄했다. 하지만 점차 좀 더 규모가 큰 교파연합 출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889년 10월 언더우드의 집에서 장로회, 감리회 선교사들이 모두 모여 출판사 건립을 의논한 뒤 1890년 6월 정식으로 조선 선교서회가 조직되었다. 초대 회장은 올링거가 맡았고 언더우드는 초대 서기가 되었다. 서회는 올링거, 언더우드, 헤론의 집요한 노력으로 창립의 결실이 맺어진 대표적 문서 선교 기관이었다. 서회가 창립된 뒤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은 바로 언더우드가 번역한 성교 찰리였고 첫 5년간 출판된 총 18권의 도서 가운데 언더우드가 번역한 책이 총 4권으로
마펫의 뒤를 이어 가장 많았다. 또한 언더우드는 2대 회장과 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물심양면으로 문서 사업을 지원했다.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로 2년 전 창립 130주년을 맞이한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이다. 고아를 품다. 언더우드가 내한했을 때 조선인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직접 선교 방식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고, 선교사들은 교사 혹은 의사로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그대로다. 언더우드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떠오른 아이디어 중 하나가 고아원 설립이었다. 내한 후 서울 저작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던 언더우드는 서울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집 없는 아이들 혹은 사생아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갈 곳 없는 어린아이들을 거두어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서는 교육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언더우드의 아버지 존 언더우드가 영국의 목회자이자 고아의 아버지로 불린 조지 뮬러와 개인적 친분을 나누며 뮬러의 고아원 사업을 평생 지원했던 것도 언더우드가 버려진 길거리의 아이들을 보고 그냥 넘기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조지 뮬러의 경우 평생에 걸쳐 무려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필요 이상으로 가난한 자들의 지위를 높여놨다는 공격을 받을 정도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회적 필요와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었다. 후에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가 조지 뮬러의 전기책인 지오지 뮬러 전을 1922년 한국어로 번역하여 조선 기독교서회에서 출판하기도 했는데, 조지 뮬러에 대한 관심이 언더우드 사후에도 가족들에게 계속 이어진 것을 보면 언더우드가 생전에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던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더우드의 고아원 설립은 단순히 직접 전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하나의 수단적 방편이었던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영국 기독교 교육 사상가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더우드는 고아원으로 시작해 뮬러처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남학교와 여학교를 설립하고, 나아가 그걸 토대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선교 첫 해부터 꾸었다.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는 언더우드였다. 그는 알렌, 헤론,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1886년 2월 초 미국 공사관을 통해 조선 정부에 공식으로 고아원 설립 허가원을 제출했다. 이때 쓴 언더우드의 글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이 도시에 있는 고아들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에는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 숫자를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외국의 다른 큰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아원이나 일종의 노동자 숙소를 개원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곳에서 글을 읽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한글과 한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조선인의 양식을 따라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게 될 것이며 쾌적하고 편안한 방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조선인 교사가 고용되어 아이들에게 조선말로 가르칠 것이고, 가능하면 영어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큰 규모로 시작할 수 없으므로
아마도 처음에는 3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원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렌 의사와 헤론 의사 두 사람은 모두 병원 일로 분주하므로 이 기관의 운영은 대부분 언더우드 씨가 맡게 될 것입니다. 고아원 용도로 가옥 한 채를 매입했는데 고아원이 개원되면 조선정부의 대표를 만나 고아원 운영 실태 전모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자칫 부도덕과 사악함에 빠질 수 있는 이들을 이웃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주는 올바른 신민으로 교육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을 거두어 따뜻하게 양육하고 직업 교육도 시켜 이웃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언더우드의 간절한 바람이 잘 드러난다. 허가원을 받은 조선정부는 외무 대신 김윤식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귀국의사 안현, 혜란, 원두 3인이 우리나라 정부와 백성을 위하여 부모 없는 아이와 집 없는 아이를 구제하려고 집을 정하여 먹여 살리고 교장을 두어 한문과 국문과 공예 지업을 가르쳐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신다 하오니 이는 세계상 으뜸가는 선정이라.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처럼 실시하려 하시니 누가 듣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본 독판도 불승 감사하오며 이 말씀을 우리 대군주와 정부에 여쭙고 인민에게도 일러서 귀국의사의 후의를 종용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도울 일이 있든지 주선할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언더우드는 조선 정부의 호의를 얻은 가운데 고아원 설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자신의 집 건너편으로서 정동길을 따라 조금 더 서대문 방향으로 가다가 왼편에 있는 널찍한 땅과 가옥을 구입하여 1886년 5월 11일에 한 명의 소년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했다. 아펜젤러의 배제 학당이 1886년 6월 8일 개교했는데 이렇게 하여 장로회와 감리회는 나란히 근대 교육을 조선에 소개하는 첫 발을 떼었다. 2달 뒤 아이들은 10명으로 늘었는데 그때의 10명의 아이들 가운데에는 우사 김규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규식은 양반의 자제였으나 아버지가 귀양하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4살에 이른 나이에 언더우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몸이 너무 허약하여 알렌과 헤론 등 의료 선교사들은 아이가 죽을 것 같고 이제 막 개원한 고아원에서 아이가 죽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언더우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그러한 만류에도 극진한 정성과 보살핌으로 돌보았고 어린 김규식은 건강을 회복했다. 그 후 타고난 영특함으로 김규식은 영어와 근대 학문을 빠르게 배워나갔고 미국에서 유학한 뒤 경신학교, YMCA, 배제학당 등에서 교육활동과 계몽활동을 펼치게 된다. 일제강제병합 후에는 1913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언더우드에게 입양되다시피 하여 언더우드의 아들인 호러스 H. 언더우드와 함께 자란 김규식은 한국인 가운데 가장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손꼽히기도 했는데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종 언어에 능통하여 독립운동가로 활약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대신이나 구미위원회 위원 등 외교와 관계된 일을 전담했다. 해방 뒤에는 김구, 이승만, 여운형 등과 함께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고 과도 입법의원의 의장이 되어 하나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4살의 허약한 김규식을 언더우드가 포기했다면 한국은 근대사 속의 뛰어난 지도자 한 명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설립 후 고아원은 고아학당,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등으로 불리며 선교 초기 북장로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갔고, 이후 게일, 헤이든, 기포드, 헐버트, 도티 등 내한 선교사들이 속속 고아원 사업에 합류했다. 모권홍, 윤치경, 정태용, 정동명 등 당시 조선인 교사들의 이름도 역사에 남아있다.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으로 시작된 고아원이었지만 설립 초기인 1886년에서 1888년에는 조선인들 사이에 고아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아 언더우드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 것이라거나 아이들을 살찌웠다가 잡아먹으려 한다라거나 어린 소년들에게 요술을 걸려고 한다라는 둥 터무니없는 소문을 만들어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거기에 더해 조선의 수구파가 1870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방하여 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의 심장과 눈을 잘라내어 선교사들의 요리상에 진미로 바쳤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1888년 6월에는 흥분한 군중이 정동으로 몰려가 언더우드의 고아원뿐 아니라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의 학교, 제중원과 시병원 등의 병원, 그리고 선교사 사택 등등 선교기관을 부수고 돕는 조선인들을 구타하는 등의 이른바 영아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서구 공사관이 나서서 조선 정부에 항의하며 외국인 보호를 요청하고 제물포에 있는 각국 군사를 서울로 불러들여 정동의 공사관을 지키도록 했다. 결국 조선 정부에서 고시문을 발표하고 순찰을 강화하면서 영아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1880년대 선교 초기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은 30명가량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안정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에 언더우드는 1888년부터 고아원을 토대로 학교를 설립하고자 조선 정부에 설립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학교를 토대로 선교 활동을 할 것을 우려하여 계속 반려하는 바람에 학교 설립은 조금씩 지체되었다. 언더우드가 다른 선교 활동으로 바빠지자 1890년에서 1892년에는 마펫이, 1892년에서 1893년에는 게일이, 1893년에서 1896년에는 밀러가 고아원을 돌보았는데, 마펫 때부터 고아원은 소년 학교의 형태로 전환되어 아이들이 방학 기간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학생 수도 조금 줄어 50명 내외가 되었다. 이후 1896년 윌리엄 베어드가 서울 선교부에 합류하면서 북장로회의 교육 선교 방향이 재정비되는데, 그 과정에서 언더우드 고아원은 1897년 10월 폐쇄되었다. 다만 고아원의 아이들은 무어와 게일 등의 선교사들이 초등과 중등 과정으로 나누어 계속 교육했고, 1901년 게일이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남자 학교를 설립하면서 고아원은 중등학교로 재탄생되었다. 이 학교가 경신학교였는데 훗날 1915년 경신학교의 대학부로서 연희전문학교가 출발했으니 고아원을 설립해 이를 통해 1, 2년 안에 대학까지 설립하겠다는 언더우드의 꿈은 비록 생각보다는 훨씬 긴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는 했으나 그 소망은 이루어졌다. 교회 설립과 전도 여행. 이와 같이 언더우드는 내한 이후 열심히 조선어를 배우면서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고 병원 일을 거들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수많은 교리서와 사전을 편찬하고 또 성경도 번역하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목회 선교사인 언더우드에게 그가 조선에 온 1차적이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다. 그 생각만큼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1916년 서거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에서 지워진 적 없는 언더우드의 소명이자 사명이었다. 비록 종교를 직접 전하는 것이 금지된 금교의 상황이었지만 언더우드는 말문이 조금씩 트이자 조선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에 대해 말이라도 건네볼 좋은 수가 없을까 꾀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조선 사람들은 이야기 듣는 것과 책 읽는 것을 좋아해 길에서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 주위에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더우드는 자신이 번역한 소책자를 손에 들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 어귀에 큰 나무 밑이나 약수터에 가서 가만히 앉아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역시나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언더우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게 무슨 뜻이요? 하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게다가 비록 조선 안에서는 금교의 상황이었지만 만주의 로스와 맥킨타이어 등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1870년대부터 시작된 조선인 대상 선교 활동,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다가 개종한 백홍준, 서상륜 등의 조선인 신자들이 1880년대 초부터 한글로 된 단권 복음 성경을 들고 압록강변의 한인촌이며 의주며 평양이며 심지어 서울까지 다니며 가만히 전도 활동을 한 결과 세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그 결과 1884년 로스 등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우선 압록강 연안에 조선인 정착지를 오가며 한 번에 70명씩 100명씩 세례를 주기 바빴고 1883년부터 서울을 부지런히 오간 서상륜의 전도 결과 1885년 서울에 이미 70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아직 제대로 된 전도 활동도 채 시작하기 전에 서울을 비롯한 이북 지역에는 이미 조선 기독교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전도 활동이 시작되었고 신앙 공동체까지 작지만 형성되어 있었다. 언더우드가 내한한 후 1년쯤 되는 날인 1886년 7월,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서적을 읽다가 오히려 기독교에 흥미를 느끼게 된 노춘경은 상경하여 알렌의 어학교사와 사귀었다. 그를 통해 알렌의 집을 방문할 기회를 얻은 노춘경은 알렌의 책상에 놓인 한문 성경,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고 몰래 집으로 가져가 밤새 탐독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로 언더우드를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뒤 언더우드에게 한문 주석서와 교리서 등을 빌려 고향에 내려가 읽기를 반복하면서 개종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886년 7월 18일 일요일 헤론의 집에서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의 보좌를 받으며 조선에서의 첫 개신교 세례식을 비밀리에 집례했다. 비록 단 한 명에게 은밀히 베푼 세례였지만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마치 그를 뒤따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어두운 조선에 동이 틀 날이 오리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한 사람의 신자는 바로 하느님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었다. 그 후 1886년 말 서로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언더우드와 서상륜이 드디어 마주하게 되었다. 서상륜은 갑신정변 이후 서울에 오지 못하게 되어
이후 동생 서경조가 있던 황해도 소래에 머물며 전도했고, 소래에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 이것이 곧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였다. 서상류는 1886년 말 언더우드를 찾아가 20-30명의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소래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야말로 씨를 뿌리러 왔는데 조선은 이미 수확할 시기가 되어 있었다고 한 언더우드의 회고 그대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교사가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직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혹시 그들이 서울로 온다면 세례 집례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뒤 서상륜을 돌려보냈다. 그 뒤 서상륜은 소래의 교인들 가운데 동생 서경조를 포함하여 정공빈, 최명호 등 셋을 데리고 1887년 1월 언더우드를 찾아왔다. 언더우드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셋은 1월 23일 세례 문답을 거친 뒤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헐버트가 문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후 이런 식으로 은밀히 언더우드를 찾아와 세례를 받는 소래교회 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1887년 9월 초에 또 11명이 세례를 받는 등 금교의 상황에서도 세례 교인의 수는 조금씩 늘어갔다. 언더우드는 1887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자신의 정동 사택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14명의 교인들과 함께 세문안 교회를 창립했다. 교인들은 모두 서상륜의 전도를 받은 이들이었고 이날 창립 예배에는 만주의 존 로스 선교사와 서상륜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때 교인 중 2명이 장로로 장립되었는데 이로써 목사, 장로, 교인을 두루 갖춘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탄생되었다. 18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7명의 세례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세문안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창립 당시 교회의 이름은 정동 장로교회였고 후에 세문안 제1교회 그리고 세문안교회가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소래에서 기독교인들이 확산되어 가고 서울에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반복되자 언더우드는 직접 소래를 가보고 싶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소래란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동에 위치한 곳으로 송천을 우리말로 솔래라 했는데 선교사들이 그것을 소래라고 불렀다. 하지만 외국인이 서울 밖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허가증인 호조가 필요했다. 알렌과 헤론 등 다른 선교사들은 언더우드가 서울에 찾아온 소래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알렌은 언더우드의 무모한 행동으로 선교사 및 서양인 전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세례 집례를 반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세례를 주러 지방으로 여행을 가겠다니 알렌으로서는 안절부절 못할 노릇이었다. 미국 공사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까지 선교사 가운데 서울을 벗어나 지방 여행을 떠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불안한 정세 가운데 지방에 갔다가 조선인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때까지 누구도 감히 여행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때이다. 게다가 호랑이, 표범 등 야생동물의 공격, 도적대, 음식과 잠자리의 곤란, 연락의 어려움 등등 너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자국민 보호의 임무를 띈 공사관으로서는 말릴 수밖에 없는 여행이었다. 또한 중국에서처럼 선교사들이 지방에서 무리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무리를 일으켜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만류도 언더우드를 말릴 수는 없었다. 그는 조선 정부의 외부에 1887년 10월 25일 여행 허가증인 호조를 신청했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호조가 발행되었고 언더우드는 그렇게 1887년 10월 말 첫 번째 지방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언더우드는 약 한 달에 걸쳐 송도와 소래,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다녀왔다. 송도에서는 10명에서 12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소래에서는 4명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백홍준과 서상륜 등이 오랜 시간 전도 활동을 펼친 의주 등 평안도 지역에는 1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언더우드는 가는 곳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길을 잃고 망설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농부가 친절히 길도 알려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먹을 것을 권하기도 했다. 의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타고 간 말이 지치고 노잣돈도 떨어져 곤란에 빠져 어쩔 수 없이 평안감사를 찾아가 도움을 호소했더니 뜻밖의 감사는 편안한 방을 내주고 마음껏 머물 수 있게 환대하고 언더우드가 떠날 때는 말도 내주고 노자도 얹어주어 오히려 언더우드를 당황하게 했다. 가는 곳마다 언더우드를 보러 온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었고 언더우드는 말에 잔뜩 싣고 간 교리서 등의 책을 모두 팔고 올 수 있었다. 첫 번째 지방여행에서 여러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온 언더우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날이 풀리자마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마음이 잘 맞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동행하기로 하고 다시 여행 허가증을 신청했다. 미국 공사 딘스모어가 이번 여행 중에는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언더우드는 혹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넘어가 세례를 베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중국 통행증까지 발급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하여 1888년 4월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함께 2차 여행을 떠났다. 세례를 주지 않겠다고 공사와 약속했지만 언더우드가 가는 곳마다 세례 청원자들이 줄을 이었다. 세례 청원자를 물리치는 것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진 언더우드는 2차 여행 때 송도에서 2명에게, 소래에서는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두 사람은 이번 여행에서 그들과 조선인 조사들이 뿌린 씨의 열매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2차 여행은 4월 22일 조선 정부가 갑자기 야소교 전도 금지령을 내리면서 중단되었다. 야소교란 야소, 즉 예수를 믿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단어였다. 조선 정부는 가톨릭 신부들이 종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대에 성당을 세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젊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지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종교를 전하는 것도 신경 쓰였다. 조선 교섭통상사무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공문이 미국 공사관에 도착했다. 대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는 조회합니다. 이 조회로 우리 정부에서 야소교를 포교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으로 서울에 머물면서 이교도의 도를 우리 군주 폐하 신민에게 계속 가르치는 사람에게 분명히 알린 바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대저 야소의 도를 가르치거나 어떤 종류의 학당도 조약 속에 그렇게 하라는 조목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새로운 종교든 학당이든 오직 조선 정부에서 지시를 내린 것 외에는 반드시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시내나 조선 내에서 그런 기관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공문을 받은 미국 공사는 황해도에 나가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대군주 전하의 명령이라 하여 조선 외부로부터 공식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조선 정부에서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정부 당국에서 부당하게 여긴다는 것, 조약상 허가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라고 하면서 즉시 서울로 돌아올 것을 명했다. 이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여행 도중에 급히 서울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내려진 금교령으로 인해 그해 5월부터 9월까지 언더우드 고아원이나 배제 이화학당 등에서는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도 중지되었고, 지방의 신자들은 병인년의 천주교 박해 같은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가지고 있던 교리서 등을 모조리 불태우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과 종교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을 정부의 금교령 하나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었다. 서울에 돌아오고 나서도 언더우드는 해론 부인이 돌보는 여성들 가운데 4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희망하는 조선 관료 2명을 지도했으며, 세문안교회 소속 교인 5명의 문답을 지도하는 등 터진 두구로 물이 밀려오듯 교회로, 학교로, 병원으로 몰려드는 구도자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교회의 출석 교인 수는 벌써 50명을 넘어서 언더우드 사택의 사랑방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런 현상에 용기를 낸 언더우드는 금교령이 내려졌음에도 1888년 12월에 신학반을 열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여 오는 교인들이 고향에 돌아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업을 시작했다. 신학반에서는 약 1달에 걸쳐 성경 주석, 성경 입문, 교회 역사, 성서 지리, 교회 정치 등의 간단한 신학과, 찬송 부르는 법, 예배 인도법, 기도법, 설교하는 법 등을 가르쳐 예배와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1889년 세례받은 교인은 장로회 60명, 감리회 40명 등 도합 100명이 넘었고, 공식적인 예배가 서울의 2곳에서 매주 열렸으며 한 교회에 50명에서 60명의 교인이 출석했다. 인생의 동반자 릴리어스 호턴과 결혼.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당시 선교사들은 대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동반하여 함께 선교지로 가는 것이 관례였다. 목사나 의사인 남성 선교사 본인뿐 아니라 기혼 여성의 존재는 선교지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접근하는 데에 큰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미북 장로회에 조선 선교사로 임명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그의 결혼 여부가 선교부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였고, 미북 장로회에서 2차례나 언더우드의 선교사 신청을 반려한 데에는 소속 교파의 다름 외에도 미혼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던 걸 부정하기는 힘들다. 언더우드는 사실 선교사로 나오기 이전 미국에서 한 차례 약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자 선교에 대한 흥미도 없었고 약혼자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며, 광범위한 흥미에다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삶에 대한 이상도 없었던 약혼녀는 결국 언더우드와의 결혼을 거절한 뒤 파혼했다. 선교사에게 배우자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낯선 이방의 나라에 함께 가 힘든 개척 생활을 할 각오가 서야 가능한 것이었다. 언더우드는 결국 미혼인 상태로 선교사로 선임되고 조선을 향해 출발했지만 중간 기착지인 요코하마에서도 조선 및 동아시아에서는 미혼 서양인 남성이 조선 여성들과 만나는 것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말, 그래서 지금 조선에 기혼이 아닌 남자를 파송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온 사방에서 빗발쳤다. 심지어 먼저 조선에 가서 활동하고 있던 알렌조차도 언더우드가 요코하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선교본부에 언더우드 씨가 다음 선편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그를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아내를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언더우드가 미혼인 사실에 대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알렌은 요코하마에서 대기하던 언더우드에게도 일본에서 기다리는 동안 혹시 결혼할 수 있다면 기다렸다가 결혼한 후에 조선에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쓸 정도였다. 하지만 결혼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언더우드는 결혼을 위한 결혼, 사역을 위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꼭 맞는 배우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 믿었다. 다행히 하나님은 언더우드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다. 1888년 3월, 서울에 몇 명의 새로운 선교사가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북장로회 소속의 아름다운 의료 선교사 릴리어스 호턴이 있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릴리어스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다. 릴리어스 호턴은 1851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37세의 독신으로 의료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릴리어스의 집안은 1760년에서 17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집안에서만 독립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7명이었고 외할아버지도 1812년 제2차 영미전쟁 때 대위로 참전하는 등 100년 가까이 미국에 뿌리를 내린 가문이었다. 언더우드가 1859년생이니 릴리어스가 8살 연상인 셈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뒤에 인도에서 활동하던 영국 여성 선교사의 경험담을 듣고 선교사가 될 결심을 했고 시카고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여 3년 만에 졸업한 뒤 시카고 아동병원에서 경험을 쌓다가 미북 장로의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여성으로는 두 번째 의료 선교사였다. 언더우드는 내한 이후 독신 여성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선교본부에 편지를 쓴 바 있다. 남성 선교사들은 결코 담 뒤에 은폐되어 있는 조선의 여인들에게 닿을 수 없으며 선교사 부인으로 내한해 있는 여성들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선교일과 병행해야 했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독신 여성 선교사가 시급하게 느껴졌다. 이에 미북 장로회는 조선의 첫 여성 선교사로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애니 앨러스를 급히 파송했고 1886년 7월 4일 조선에 부임하여 제중원에서 부인과를 만들어 진료를 시작했다. 민왕 후에 주치의로 임명되어 왕비를 진찰한 첫 의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1887년 당시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던 벙커 선교사와 결혼하고 또한 같은 시기에 제중원의 해론이 앨러스가 의대를 졸업하지 못하여 의사 면허가 없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앨러스는 교육 사업으로 자리를 옮겨 정동여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공석이 된 여성 의료 선교사 자리에 릴리어스 호턴이 1888년 3월 27일 부임했다. 바로 그 이튿날부터 병원에 나가기 시작하여 매일 6명에서 16명의 여성들을 진료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민왕후의 시의로 임명되어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왕비를 돌본 주치의가 바로 릴리어스였다. 릴리어스는 이후 의료 선교사로서 제중원, 자신의 집에 개원한 여성병원, 프레드릭 언더우드 휴양소, 휴원일 진료소 등의 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진료했을 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경반을 운영한 교육 선교사이기도 하였다.
또한 탁월한 문필가로서 많은 저작을 남기고 정기 간행물 더 코리안 미션 필드의 총편집인을 오랜 기간 맡기도 한 문서 선교사였으며 언더우드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의수를 펴고 복음을 전한 복음 선교사였다. 즉, 릴리어스는 언더우드와 결혼한 후에도 열성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대표적인 초기 여성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덧붙여 릴리어스는 여성 선교사들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애쓴 선구적 여성이기도 했다. 그녀는 여성 의료 선교사들의 단독 의료실의 필요성, 기혼 여성 선교사들의 투표권 보장, 단독 어학 선생 확보, 거주지 개선 등을 선교본부에 당당히 요구해 성취하기도 했다. 재중원을 제외한 자신의 개인 병원이나 프레드릭 언더우드 휴양소, 휴오닐 진료소는 남성 의료 선교사의 관할을 벗어나 릴리어스가 단독으로 지휘 감독한 의료기관이었다. 이러한 릴리어스의 모습은 19세기 미국의 표준적인 여성상에서도 훨씬 앞서 나간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도 쉽지 않았고, 더구나 선교지에서 기혼 여성 선교사가 가정을 돌보는 일과 자신의 단독 임무를 남성 선교사들과 똑같이 병행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릴리어스가 그 모든 일을 선구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언더우드가 육아와 가사를 함께 나누면서 릴리어스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내한 당시 릴리어스는 독신 선교사로 활동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나 8살 연하 언더우드와 만나면서 인생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 릴리어스는 내한 직후 재중환과 집만을 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더우드가 세문안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고 물었다. 아직 조선어가 익숙하지 않은 릴리어스였지만 조선의 교인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언더우드를 따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때 릴리어스는 유창한 조선어로 설교하는 언더우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릴리어스는 언더우드에게 조선어를 가르쳐달라고 청했고 그때부터 둘은 함께 조선어를 공부하며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인 1888년 6월, 즉 릴리어스가 내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아소동이 발생했다. 공사관은 폭도들에게 해를 입을지 모르니 자국민에게 집밖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릴리어스는 아픈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나가 진료를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언더우드는 이때 릴리어스의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섰다. 비록 릴리어스는 가마를 타고 이동하기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지만 언더우드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가마를 바짝 쫓으며 릴리어스를 집에서 병원까지, 병원에서 집까지 매일 호위해 주었다. 조선어를 공부하면서 시작된 사랑은 영아소동이라는 선교 초기에 발생한 최대 위기 가운데에서 활짝 피어났다. 그 결과 언더우드와 릴리어스는 만난 지 6개월 만인 1888년 가을 약혼했고 이듬해인 1889년 3월 14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언더우드와 릴리어스는 꽃피는 봄에 결혼했다. 세문안 교회의 교인들과 선교사들의 축복 속에 식이 치러졌는데 조선에서 열린 두 번째 서양식 결혼식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언더우드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게 된다. 바로 민왕후가 자신의 주치의인 릴리어스에게 결혼 선물을 보내온 것이다. 그 중요한 날 아침에 많은 짐을 실은 조랑말의 딸그랑거리는 종소리가 우리의 정원에서 들렸다. 나는 작은 동물들의 긴 행렬이 왕비 전하의 선물을 싣고 도착했다는 것을 곧 알았다. 그리고 현금 100만 양이라니.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와 같았다. 그 당시에는 2,500 내지 3,000 양이면
부유한 축에 속했기 때문에 그 거액은 관대한 조선의 왕비도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선교단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국왕전하는 궁전에 있는 몇 사람을 예식장에 보냈고 최고위층 귀족인 한규설 장군이 군대를 대표해서 왔으며 왕비의 가까운 친척이며 국왕전하와 절친한 민영환이 내각을 대표해서 왔다. 또한 많은 궁녀가 왔는데 그들은 칸막이 뒤에 있었다. 이렇게 릴리어스와 언더우드는 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신혼여행 겸 전도여행을 떠났다. 미리 여행 허가서도 발급받아 놓았다. 물론 이번에도 딘스모어 미국 공사는 여행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세례를 줘서도 안 된다고 여러 번 다짐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약속인 것을 지금쯤은 딘스모어도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이번에는 부인도 동행하니 제발 자중하라고 말렸다. 언더우드에게는 세 번째 북쪽 전도 여행이었고 릴리어스에게는 첫 번째 여행이었다. 언더우드는 말을 타고 릴리어스는 가마를 탔다. 송도, 소래, 평양, 은산, 희주, 강계를 거쳐 배를 타고 압록강 연안의 마을을 들러 의주에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다. 릴리어스는 왕비의 의사라는 명성 덕분에 가는 곳마다 모여드는 많은 아픈 여성과 어린이를 만나 치료할 수 있었다. 의주에서만 4일간 총 16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2달간의 여행 동안 총 6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니 만만치 않은 여행이었음에 틀림없다. 언더우드가 혼자 혹은 아펜젤러와 했던 앞선 여행 때에는 주로 은전을 들고 다녔다. 당시 조선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을 사용했는데 엽전 한 개가 5전이었다. 당시 미화 1달러는 2,500전에서 3,500전 정도 했기에 1달러를 엽전으로 바꾸면 500개 정도였다. 장로회와 감리회 선교부의 회계를 각각 맡고 있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내한 후 금화 3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함께 제물포에 간 일이 있었는데 300달러어치의 엽전을 나르기 위해 필요한 최소 12마리의 황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은 일화가 있다. 결국 제물포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황소와 조랑말에 절반 정도의 돈꾸러미를 우선 실어 한 명이 먼저 출발하고 다음 날 또 제물포에서 짐 나르는 짐승이란 짐승을 모두 모아 나머지 돈을 싣고 서울로 왔다. 지방으로 여행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언더우드는 대신 은덩어리를 들고 다녔는데 릴리어스와 간 신혼여행에서는 릴리어스의 안위를 걱정하는 왕비의 배려로 조선 외부에서 각 지역의 지방 관리들에게 연통하여 언더우드 부부가 갈 때 필요한 돈을 내주고 대신 인수증을 받아두라고 지시했다. 또한 말도 바꿔주라고. 지방에서 관찰사에게 빌린 돈은 나중에 서울에 와서 갚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후불제 여행자 수표를 사용한 것이었다. 당시 관리들만 융통 가능했던 방법이 언더우드 부부에게 특별히 허락된 것으로 왕비와 릴리어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더우드 부부는 4월 30일 의주에 도착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 기다리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중국 통행증으로 압록강을 건너가 약 3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여행 때 세례를 베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조선 땅 안에서는 이라는 단서를 붙여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언더우드도 약속을 지킨 셈이다. 신혼여행에서 도적대를 만나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을 만났으며 비에 젖고 더운 날 펄펄 끓는 여인숙 온돌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가는 곳마다 구경 나온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하는 등 편치 않은 여행이었지만 기독교를 배우고 싶다거나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이어 충만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돌아온 여행이었다. 네비어스 선교 정책, 자립교회를 향하여.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이후 언더우드는 앞서 설명한 한영짜련의 사전 편찬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출판하기 위해 1890년 4월 릴리어스 및 어학교사 송순용과 함께 요코하마로 건너갔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교열과 출판을 마치고 일행은 5월에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귀국을 서두른 이유는 바로 중국 산둥에서 40년간 선교 활동을 한 존 네비어스 선교사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선교 초기, 미북 장로회 선교사들은 각자의 역량을 펼쳐나가는 와중에도 서로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학교나 의학교 졸업 직후 파송받은 청년들이었기에 선교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 더군다나 내한 당시 선교사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알렌이 25세, 언더우드 26세, 헤론 29세, 게일 25세, 마펫 26세 등으로 모두 20대 중후반인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기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들을 중재해 줄 만한 원로 선교사도 가까이 없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선교사 간의 갈등은 선교 시작 첫 해, 알렌과 언더우드 사이, 알렌과 헤론 사이, 헤론과 언더우드 사이 등 모든 관계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알렌과 헤론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둘 다 의사였지만 알렌은 의학교만 졸업하고 곧바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터라 의사로서의 경험이 일천한데 반해 헤론은 의학부에서 교수를 했고 개업의로서도 상당한 임상 경험을 쌓은 숙련된 의사였다. 게다가 헤론이 알렌보다 2살 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렌이 헤론보다 몇 개월 일찍 조선에 왔다는 이유로 제중원과 의학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려 하자 헤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다. 또한 언더우드는 언더우드대로 자신이 유일한 목사라는 이유로 정책 결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것은 선교지에서의 최종 결정은 결국 성직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더군다나 선교 정책적으로도 알렌은 일단 자세를 낮추고 국왕의 호의를 얻어야 한다며 철저히 간접 선교를 주장했던 데 반해 언더우드와 헤론은 선교사가 전도하지 않으려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며 직접 선교를 추구했다. 헤론과 언더우드는 영국 태생의 미국 이민자인 반면 알렌은 미국 태생이었던 것도 묘하게 편이 갈리는 한 가지 이유였다.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선만 밟으며 조심하려는 알렌의 눈에는 나라에서도 금하고 선교 본부에서도 자제하라고 권하는 조선인 세례를 냉큼 줘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대놓고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언더우드가 앞뒤 안 재고 선을 확 넘어 마구 뛰어가는 천방지축으로 보였고, 그래서 알렌은 언더우드나 거기에 동조하는 헤론의 목덜미를 잡아 다시 선으로 끌고 돌아오기 바쁜 그런 나날이 이어졌다. 언더우드와 헤론은 더 이상 알렌과 일을 할 수 없다며 1886년 둘 다 선교부에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와중인 1887년 조선에서 미국으로 외교관을 파견할 때 고종이 알렌에게 그 일행의 인솔 책임을 맡아달라고 제안하면서 알렌은 선교부를 떠났고 갈등은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1890년 알렌이 다시 서울 선교부로 복귀하면서
갈등은 다시 폭발 직전의 일촉즉발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1890년 7월 21일자로 알렌이 주조선 미국 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정식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고, 또한 헤론이 7월 26일 병으로 사망하면서 선교 초기 장로교 내에서의 선교사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젊은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어 오다 보면 언젠가는 또다시 개인적인 성격 차이 혹은 신학적 차이나 선교 방법 차이로 인해 또 갈등이 터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선교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장로회 안에서 하나의 일치된 신조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언더우드는 가까운 산둥성의 베테랑 선교사 부부를 서울로 초대했던 것이다. 네비어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선교부의 기금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고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처음부터 철저히 경제적으로 독립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립 원칙에 입각한 선교 정책을 정리하여 1885년 중국의 초교파 선교 잡지 더 차이니즈 리코더에 기고했고 1886년에는 책으로도 출판했다. 언더우드는 네비어스의 책을 일찌감치 구해 읽으며 정책을 분석했고 1888년에는 벌써 조선의 상황에 맞게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었다. 네비어스는 1890년 6월에 내한하여 2주간 서울에 머물며 자신의 선교 경험과 방법론을 강의했는데 핵심은 토착 교회 일꾼들의 사례비와 교회 건축비 등을 처음부터 토착 교인들이 자급하여 충당하도록 해야 하며 전도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토착 전도인을 세우고 훈련시키며 성경 공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교사란 그런 토착 교인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돌아다니며 살피고 조언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네비어스의 선교 방법을 자립, 자전, 자치에 근거한다 하여 삼자 원칙이라 부르는데 조선의 북장로회는 1891년 이에 근거하여 60개조의 규칙을 정한 북장로회 선교회 규칙을 제정했다. 1895년에는 8개 조항을 별도로 선정하여 북장로회 선교 정책의 신조로 채택했다. 언더우드는 특히 자립 정책에 있어서 확고했다. 1895년 세문안 교회는 교인의 수가 늘어 기존의 작은 기와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교회에서는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언더우드는 교인들에게 건축비를 모금했다. 처음에 교인들은 아니, 기독교는 외국 종교인데 왜 외국인들이 그 경비를 대지 않습니까? 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를 짓고 전도사를 파견하고 여러분의 학교를 지원한다면 여러분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종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결국 세문안교회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모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자르고 자재를 나르는 등 자신의 시간을 바쳐 건물을 완성해냈다.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 현장에 바로 도입된 순간이다. 현재 한국 교회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로서 우뚝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세계 교회가 궁금해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와 있다. 한국 교회,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철저히 자립하도록 한 네비어스 선교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러한 삼자 원칙의 초기 도입이 성장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란 결국 내 손으로 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다는 말이다. 네비어스 선교 정책을 연구하고 도입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언더우드였는데 정책을 바라보는 언더우드의 안목이 결국 자립된 교회,
기본이 탄탄한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네비어스는 1890년 방한 당시 젊은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40년 선교담을 들려주면서 선교사들이 가진 인간적 허물과 약점으로 인해 어떨 때는 선교 사업이 침체되는 듯이 보일 때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네비어스가 주장한 자립원칙이 다른 선교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시련을 겪은 바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하지만 네비어스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이 확장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교사들과의 갈등, 그에 이어진 알렌의 선교지 이탈, 헤론의 사망 등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던 언더우드에게 선배 선교사의 이러한 따뜻한 한마디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부터 언더우드는 네비어스가 강조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마음에 담게 되었고, 이후 선교사 간의 갈등이나 다툼 혹은 환경적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낙담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게 되었다. 이것은 이후 언더우드의 선교 생활에서 중요한 지침이자 위로가 되는 말로 남는다. 아들의 출생과 1차 안식년 귀국. 언더우드 부부는 1890년 9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였으며 한국 이름은 원한경이라 했다. 하지만 릴리어스가 아이를 낳은 후 고질병이던 관절염이 도져 결국 의사들의 권유로 그해 10월 중국 산둥성의 즈푸로 요양을 떠났다. 즈푸에 있는 아름다운 선교사 휴양지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받으며 한 달 정도 안정과 휴식을 취한 릴리어스는 점차 회복되는 것 같았다. 언더우드도 즈푸에서 중국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오랜 경험을 들으며 조선에서의 선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언더우드 부부는 11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에도 언더우드는 몸이 약한 아내를 위해 한밤중 아기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성경 번역, 설교, 성경 공부반, 신학반 강의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냈다. 1년 중 2차례 서울 지역의 모든 선교사가 언더우드의 집에 모이는 날이 있었다. 하루는 크리스마스요, 또 다른 하루는 설날이었다. 크리스마스에는 언더우드가 자신의 집에 선교사들과 공사관 직원들, 주변의 서양인과 일본인, 중국인들까지 초대해 매년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이러한 전통은 후에 아들 원한경에게까지 이어져 태평양 전쟁 시기 일제에 의해 추방당하기 전까지 약 60년간 이어진 가문의 전통이 되었다. 1890년 12월은 어린 아기 원한경과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여서 언더우드 부부에게는 더욱 특별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언더우드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팽이나 연필, 공 등의 선물을 준비하고 사탕, 케이크, 오렌지 등을 넉넉히 준비했다. 새해 설날에는 정초에 인사하러 다니는 조선의 관례에 따라 많은 조선인이 언더우드를 방문했다. 덕담을 나누거나 세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공사관의 관리나 조선의 고관들, 교회 신도들, 교사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줄을 이어 언더우드를 방문했다. 방문자들에게는 역시 관례에 따라 음식을 푸짐히 대접해야 했기에 설날에도 언더우드네 집 부엌은 연기가 끊이질 않았다. 저녁에는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또 선교사들의 파티가 언더우드네 집에서 열렸다. 이렇게 매해 언더우드가 파티를 열고 만찬을 준비한 이유는 그런 모임을 통해 선교사들이 가까이 교제해야만 그들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줄어들고 서로 인내하며 돕는 가운데
화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앞선 몇 년간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30살을 훌쩍 넘긴 언더우드는 헤론을 먼저 떠나보내고 양화진에 묻고 돌아온 뒤 지난날 알렌 헤론과 벌였던 대립과 갈등이 회한으로 가슴에 남게 되었다. 선교 정책을 제정하고 무리해서라도 선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즐거운 추억을 함께 쌓도록 하는 일은 모두 그런 회한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제는 점차 조선 선교부의 중심이 되어가는 언더우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릴리어스와 아기라는 가족이 생긴 뒤 좀 더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무거워지고 있는 언더우드의 모습이었다. 1891년 초, 언더우드는 새로 부임한 북장로회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와 함께 부산에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해 답사하러 가게 되었다. 부산 쪽으로의 지방여행은 처음이었으며 4번째 전도 여행이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집을 비운 사이 릴리어스의 관절염이 전신으로 퍼져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의사들은 릴리어스가 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하면서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언더우드는 1차 안식년 휴가를 받아 1891년 3월 릴리어스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서둘러 일본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